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요. 세종연구소 보고서 등을 통해 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입니다. 특히 한국 안보에 어떤 점들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전쟁이죠. 뭐랄까 참호전 같은 과거 모습이랑 드론, AI 같은 첨단 기술이 막 뒤섞여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지 오늘 기술, 병력, 그리고 동맹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기술 문제입니다. 자료들 보니까 자동화 전쟁이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저가 드론, 이게 정말 핵심적인 전투수단이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상용 드론 개조해서 정밀 타격하고 러시아는 자폭 드론으로 막 후방시설 공격하고요. 실제로 한 보고서에서는 올해 러시아군 사상자 80% 이상이 드론 때문이라는 말까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단순히 드론을 많이 쓴다, 이걸 넘어서요. 사실 이 저렴한 드론 기술이 어떻게 보면 공중전의 문턱 자체를 확 낮춰버린 겁니다. 예전처럼 아주 비싼 전투기나 미사일 없이도 상당한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한국군이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건 잘한 일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실질적인 작전 개념, 예를 들면 유인기하고 무인기가 같이 팀을 짜서 싸우는 그 MUMT라고 하죠? 네네, 유무인 복합작전. 네, 그런 MUMT 교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기존의 지휘통제체계 C4I랑 어떻게 통합해서 운용할 거냐, 이게 진짜 과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거 드론 부대 하나 딸랑 만드는 게 아니라 군 전체에 싸우는 방식, 그 판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존에 뭐랄까 큰 플랫폼 위주로 생각했던 계획들도 좀 손봐야겠고요. 정확합니다. 그 기술하고 교리하고 또 조직, 이 세 가지가 정말 삼위일체가 돼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이게 자료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에 쓸 탄약은 충분한지, 아니면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또 반대로 적의 드론 공격은 어떻게 막을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이제 막 시작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기술 변화는 결국 그럼 이걸 누가 운용할 거냐 하는 문제로 또 이어지는데요. 병력 문제죠. 러우 전쟁 보니까 진짜 상비군만으로는 장기전은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뭐 예비군은 당연하고 경찰, 민방위, 심지어 고령층, 여성, 민간 전문가까지 다 동원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최저 출산율 0.7명도 깨졌다고 하죠. 이 한국 현실에서는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병력 자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장기전 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법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 전력을 단순히 전시동원 1순위 보충 자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평시부터 숙련도를 잘 관리해서 전시에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핵심 운영 전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 운용 전력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비군 훈련 강화, 뭐 이런 거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역 간부들, 아니면 드론 조종이나 정보 분석처럼 민간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아주 실전적인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 상황에서 갑자기 복잡한 드론 작전을 지휘하거나 실시간 정보를 분석하는 게 뭐 며칠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숙련도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이나 고령층 같은 전통적인 병역 자원은 아니지만 이런 인력들을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사이버나 의료 같은 비군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어떻게 동원할지, 이런 걸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은 사람이 부족하니까 예비군, 민간 전문가, 그리고 앞서 얘기한 기술까지 다 합쳐서 국가 전체가 싸울 수 있는 시스템, 뭐랄까 국가 총력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엮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네, 기술과 병력 문제만큼이나 또 중요한 축이 바로 동맹 문제인데요. 네이토 회원국이 아니었던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실히 드러났죠. 특히 미국 원조가 뭐 의회 문제 때문에 지연되니까 전선 유지에 바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한국은 물론 강력한 한미 동맹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예를 들어 트럼프 2기 가능성 같은 그런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형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 뭐 일각에서는 확장 억제 2.0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의 해구산 아래 안주하는 걸 넘어서 우리 군 자체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그러니까 C4ISR 역량하고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전략적 보건력, 스트래티직 리질리언스, 이걸 확보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혹시라도 미국의 지원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해구산 약속 자체를 의심한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도 최소한의 방어 능력, 억제 능력을 갖춰서 동맹의 어떤 가변성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군요. 뭐 엘브리지 콜비 같은 인물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까지 막 거론하는 그런 맥락과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건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동맹 틀 안에서 한국의 자율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동맹 전체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는 길이라고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군의 정보 자산이나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또 관련 임무를 수행할 비행기 기지를 현대화한다거나 더 나아가 국방 우주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실질적인 투자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기술, 병력, 동맹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러우 전쟁의 교훈을 쭉 짚어봤는데요. 종합해보면 결국 한국의 안보 전략이 단순히 군사력 증강, 무기 더 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기술, 조직, 그리고 예비 전력이나 민간의 역량까지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엮어서 그야말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바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전적인 국가총력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군사적인 준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비군사적인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와 준비가 함께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